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농산물은 비싸다라고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배추값이 한참 난리가 났을 때 소비자들은 실제로 배추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몰랐다. 강원도에서 밭에서 출하할 때 물어보니 농민한테 얼마 받았냐 했더니 500원, 그런데 가락시장에 갔더니 5,000원.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굉장히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항상 5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많은 언론들이 다시 받아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물은 비싸, 그 인식이 이미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기에서 탈피할 생각조차를 아예 안 하고, 저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짓다. 오늘은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농담 시간입니다. 오늘 남성님 멋있게. 왜 저하고 마이크가 다르죠?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업그레이드 중. 네. 왠지 저거보다 좋은 걸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다음에 오실 때는 마이크가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 쪽이 잘 녹음되나 한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예. 좀 세밀합니다만 다음 시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용 학사농장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간의 인연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강용 대표시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항상 무슨 단체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십몇 년 전부터 저분은 저희 때는 그냥 직업이 회장님이다. 이 단체 회장하시다고 저 단체 회장하시고 저 단체 회장하시고 십몇 년째 계속 단체 회장님만 하고 계시는 농업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레전드 같은 분이죠. 월급을 못 받는 회장을 제가 주로 오래 했죠. 또 그런 또 비애가 있으시군요. 월급이 없는 회장. 그렇죠. 보통은 이제 농업 생산자분하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모셨잖아요. 네네. 오늘은 보면은 강용 회장님은 농업 생산자이기도 하시고 학사농장이라는 게 또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유통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농업 자조금이라고 아시잖아요. 네네. 농업인 그 유기농 협회입니까? 친환경 자조금이죠. 친환경 자조금 그 회장도 하시고 해가지고 농업 전반에 대해 가지고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많기도 하고 좀 따질 게 많기도 해가지고 미리부터 좀 이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좀 세게 나갈 겁니다 이러고. 제가 오늘 좀 싸움을 말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필 저부터 막 이렇게. 일단은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농장이 학사농장입니다. 네. 예, 명칭이 상당히 이제 좀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꿈이 농부였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농대를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렸을 적부터 꿈꿨던, 또 학교 다닐 때부터 꿈꿨던 그런 농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사농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때 왜 대학을 졸업하시고 학사농장을 만드셨잖아요. 박사까지 하셨으면 박사농장으로 하셨을 겁니까? 그러려고 그랬는데 학사농장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박사 과정을 밟을 수가 없어요. 잘 안 하셨습니다. 그냥 학사에서 멈췄습니다. 박사는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92년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집에서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네. 그냥 친구들한테 돈 뭐 이래저래 30만 원 정도 네. 술 먹다가 걷어가지고 그걸로 빌려서 20평짜리 비닐하우스 하나 빌려가지고 처음 창업을 했었죠. 요즘 좋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트업이시군요, 보면은. 요즘에는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거의 뭐 미친 거였죠. 그래서 사실 농가대학 나와가지고 바로 농촌에서 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 정도가 아니라 법대생이 사법고시 공부하면 참 환영하고 그러던 시절인데 농대생이 농업을 하겠다 그러면 미친놈 소리를 듣던 슬픈 때였죠,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고. 농대 나오면 뭐 무조건 이제 공무원 아니면 사료회사나 제약회사나 네네. 아니면 뭐 공무원, 연구원 뭐 이런 데를 가는 것이 환영받고 박수받던 그런 때였죠. 네, 농업 유관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제일 제대로 남았다. 사실 이제 그 시절에 되게 이제 그 학번대에서 농촌으로 가신 분들은 많은 경우 학생운동 하시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더러 있었잖아요. 저는 학생운동을 크게는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농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게 가장 큰 운동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듯한,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내가 그 사람을 마주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보과 형사라고. 혹시 농촌을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작용화시키는. 맞아요. 그래서 나 아니다. 난 그냥 정말 순수하게
농업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그것이 가장 큰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왔다 그래서 오해를 푸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든 시작하신 다음에 지금 3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실제 경영, 뭐 농업 경영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좀 아쉬운 게 제가 참 부족했다. 그때 이런 걸 좀 알았으면 그때는 우리가 농업을 사업으로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열정과 꿈만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경영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것을 조금 배우고 시작을 했더라면 그리고 요즘에 뭐 이제 창업이 막 대세인 것처럼 그러는데 경험이 좀 우선됐더라면 그러면 실패를 좀 하지 않았을 텐데 더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게 좀 되게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 그렇죠. 요즘 젊은 청년 지원 제도 같은 걸 보면은 많이 부럽죠. 부럽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워요. 처음에는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실패해서 제가 7번 망했었는데 망했을 때 그 심정이라는 것이 어떤지는 겪어봐야 알기 때문에 저 친구가 나중에 그걸 겪으면 어쩌지 이것 때문에 저는 막 창업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게 되게 걱정돼요. 7번의 쓴맛을 보신 겁니까? 그때는 뭐 그냥 자꾸 유혹이 생기죠. 천사가 될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여러 번 실패하셨다고 하셨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작은 실패들은 뭐 기술이죠, 기술. 작은 실패들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는데 뭐 경험이 없으니까 날림으로 만들어가지고 태풍 불어서 홀라당 날아가 버리고 폭설 내려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작은 실패는 그거지만 그것은 사실은 뭐 젊었을 때 의지로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데 진짜 큰 실패는 경영의 문제죠. 시장을 모르고 내가 생산해서 파는 것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회사잖아요. 네. 그냥 농사가 아니라. 그러면 나하고 누군가와 관계가 시작될 때는 직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뭐 노동법, 근로기준법, 세법, 별의별 것이 다 필요한데 그다음에 회사를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데에서 배운 적이 없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미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 농사 지으러 갈 때 농사를 예를 들었을 때 땅을 임대를 해서 비닐하우스 지을 것인가 아니면 조그맣게라도 땅을 사서 거기다 할 것인가. 네. 이 선택이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들이 한 10개, 20개가 쌓이면 결국 실패냐, 중간이냐, 성공이냐 이렇게 되겠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는 게 주변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남들 다 요즘에 제일 부러워하는 의사들도 만나보면 학교에서 이런 거 좀 가르쳐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거 하시는 게 주로 이제 인력 관리, 무슨 이제 각종 법률과 관련된 사항들, 세무. 네. 결국 앞에서 열심히 주말까지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거기서 이제 술술 빠져나가고 오히려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질적인 이게 이제 업인데 그 업의 본질을 안 가르치고 다 기술만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저는 지금도 뭐 창업 콘테스트도 하고 그러는데 창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농업은 기술로 접근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 사실은 농업을 기술로 접근하는 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경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지금 처음으로 메론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메론이요? 유기농으로. 물어봐서 하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봐서 하고 있고. 실망입니다, 회장님. 네. 실망입니다. 전 다 잘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저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론인데. 보면. 근데 어쨌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귀에 이제 딱 꽂히던 게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이라는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농업이라는 게 나는 작물을 잘 뭐 재배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판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 학사농장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 이외의 유통이라든지 다른 곳까지 점점 이제 영역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딱 완결한 구조를 생각하고 하나씩 이제 생각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면서 그때 원소스 멀티 유즈 뭐 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이라는 거 제가 이제 친환경 농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도 무슨 막 지구의 환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었고 20만 원, 30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무슨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친환경을 농약값이 없어서 친환경을 사실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냥 하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환경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미래 농업이 이렇게 되겠구나. 틈새가 넓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그 친환경 농업이 농산물이라는 걸 중심이 돼서 그걸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외식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넓혀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보면은 30년 좀 전에 보면 한창 다들 이제 친환경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영농 기법들도 나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시행착오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궁금한 게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농업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농사꾼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한데 농사꾼에 대해서 5,000평, 10,000평 되는 농사를 짓는 어떤 개인 농사적 이거 그냥 보통 일반적인 농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농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표님이 하시는 건 어쨌든 그게 그런 농사가 아니고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직접 재배하는 것도 있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농사에서 이런 농업 비즈니스죠. 이쪽으로 바뀐 게 언제쯤으로 보아야 되나요? 사실 뭐 그걸 언제부터 바꿔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출발부터 네. 땅이 한 평도 없고 20평짜리 비닐하우스에서 뭐 이제 집에서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어려서 제가 이제 논이 한 30마지기 정도 되고 중학교 때 제가 소를 한 30마리 길렀어요. 그 당시에 새벽에- 그 정도 분홍인데요. 그때가 속가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부터 이제 밤늦게까지 토요일 날 제가 제일 그 힘들었던 것이 타자를 못 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막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그래도 부자 소리 듣고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농업이라는 게 괜찮겠구나. 아버지처럼 나한테 일을 무지막지하게만 시키지 않으면 농업이 참 이제 사실 어려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서 내가 직접 농업을 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땅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저는 일반적인 농업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20평짜리 비닐하우스에서 무순, 싹기름 채소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팔면서 차근차근 농업에 대해서 농대만 다녔지 사실은 농업이나 비즈니스를 배운 적도 없고 뭘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저 전공은 또 원래 또 축산이에요. 근데 어려서 이렇게 소를 많이 길렀더니 졸업하면서 막 싫더라고요. 그때 했으면 지금 막 축산으로 뭐 한 2,000마리 기르고 부자 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갑자기 얘기가 끊어졌네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것을 경험으로서는 지금 했으니까 참 내가 많은 걸 해봤구나라고 만족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후배 농업인들이 뭐 생산, 가공, 유통 이런 걸 다 하겠다 그러면 저는 잠시 말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다 전문성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고 매장 만들고 그 원료로 해서 가공식품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빵 공장도 했죠. 지금으로서는 뭐 유명한 빵들이 있잖아요. 네.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빵 공장도 하고 그다음에 외식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사람이 먹는 것은 두 군데잖아요. 집에서 먹느냐, 밖에서 먹느냐. 이것을 친환경화 시켜야 우리나라 농업이 살겠다. 그래서 비전 3,000 그래가지고 3,000개의 친환경 매장이면 우리나라 농민들 3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해가지고 그런 꿈을 갖고 했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사업 두 가지 빼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날린 돈이 꽤 타격이 있는. 그 남들은 다 이제 강령 그러면 이제 농업 분야에서 꽤 성공하고 뭔가 다 잘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그냥 실패만 주구장창 하셨는데요. 그래도 실패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남아 있어서 지금 이렇게. 네. 그게 뭡니까? 실패하지 않은 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본질적인 학사농장의 생산과 네. 우리 조합원들과 유통사업 같이 하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친환경 직판장. 요즘에 뭐 우리 로컬 푸드 매장 이렇게 네네네. 하듯이 그걸 한 지가 뭐 2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 두 가지 사업은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모든 농민들은 전부 생산해가지고 가락동에 이제 물건 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런 유통에 나섰었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고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러니까 도매시장에 그 당시로서는 사실 그랬죠. 방금 남 박사님 말씀처럼 농업 그러면 그냥 내가 뭘 키울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심으면 괜찮을까? 종잡하는 데 가가지고 그러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심어가지고 나중에 가락시장만 쳐다보고 농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항의 이게 이제 불락 그거 하나 있었잖아요. 불락.
뭐 불고기 아. 먹기 전골 그 낙찰 나 싫어 하고 아하. 그거 하나밖에는 저항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제 그것을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지금 말로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품이라든가 품질로 봤을 때 가락시장이나 이런 도매시장에 납품해가지고는 그 거들떠 전부 쓰레기통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내 것을 스스로 팔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됐었죠. 어떻게 보면 상황이 또 그렇게 몰고 간 면도 있군요, 보면. 그렇죠. 제가 만약에 5,000평, 10,000평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또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했었다면 저도 아마 도매시장으로 가고 개척이나 개발이나 뭐 이런 것은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날의 강령을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외면했기 때문에 야생에서 이제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 품 안에 있을 때도 강하게 키우시고 이 애들 아버지께서 예.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키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사업하겠다고 그랬더니 돈을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제가 무릎 꿇고 사정해가지고 네. 그 당시 금리 12.7%인가로 해가지고 네. 그 계약서 쓰고 그렇게 해서 빌려주고 제가 4년인가 뒤에 갚았죠. 어떻게 보면 사업의 본질, 돈 빌리는 건 무서운 일이고 빌리면 확실히 갚아라. 이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학습을 시킨 것 같은데. 네, 아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만약에 후배들이 많잖아요. 농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뭐 정부 지원도 요즘은 청년농 유치한다고 많이 해주고 하는데 회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그런 게 어떻게 보이는가요? 만약 그 친구들이 옛날에 회장님 같은 길을 걸어오는 게 바람직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확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요즘 친구들은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시작할 때는 농업 교육이란 게 없었잖아요. 기술 교육 외에는. 경험이나 경영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런 사례들이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어쨌든 그런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이라도 어디에서든지 취업을 해서 하고 싶은 분야에서 반드시 경험을 하고 하기를 전 적극 권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나라 자영업 전체에서 사실 다 이야기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작정 창업하지 말고 제발 경험을 좀 쌓고 네. 노하우도 익히고 내가 판단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마음이 너무 급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농업도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말씀 지금 듣고 보면은 농사 짓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많은 청년들이 농업이라 그러면 한 예를 들면 1,500평 이렇게 유리온실 같은 걸 가지고 무슨 딸기를 생산해서 판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에 들어온다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대표님 모델을 보고 있으면은 그것 정도는 안 되고 그 유통까지 다 만들어 갖고 다음 단계를 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델을 젊은 친구들인데 그러면 이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바람직하지 않다 한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실패를 많이 해서 그런지 사실은 어쩌다 성공하는 사람 하나들이 우리는 모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한 명이 성공했을 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실패를 하고 울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과격하세요. 아니 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눈 와가지고 싹 무너져 버리고 거래처에서 납품했는데 부도 나가지고 아이고. 그 당시로서는 나한테 몇 억 같은 그 돈들을 못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을 그때 무슨 채권을 알았겠어요, 계약을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가지고 알 수 있을까?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고 정말 사업을 하려면 창업을 하려면 최소한 그런 것을 옆에서 보고 그래도 그 오랫동안 해온 분들한테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나중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이고 출발을 해야지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안고 뭔지도 모르고 출발하면 몇 개 징검다리 잘 건널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정에서 펑 빠져가지고 가다가 처음에 망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한참 가다가 이제 그때 망하면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선배로서 이제 후배들한테 지금 말씀은 엄격하지만 내용은 되게 자상한. 꼭 경험을 하고 창업을 하시기를.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좀 자상하신 분이고 네.
예, 아주 친절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은 좀 네. 오늘 뭐 쭉 모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생산 이외에 이제 유통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초점을 유통 쪽으로 한번 좀 옮겨서 이야기를 네네. 좀 해보죠. 뭐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라면값 이야기를 해서 또 한바탕 또 이슈가 되기도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이 뭐 스위스 다음에 OECD 다음으로 비싸다 뭐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은데, 이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어떤 입장이신지 사실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건 참 말하기가 되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분야가 넓어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소비자들은 사실 우리나라 농산물이 많이 비싸다고, 이번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이틀 동안 있잖아요. 신문이 기사가 끝도 없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농산물 물가에 대해서 예민해졌나 이런 생각도 확 들었고, 그리고 이게 소비자들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비싸다고 실제로 느끼고, 작년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농산물 물가가 거의 제일 비싼 수준이다 세계에서 이렇게 와서 농식품 공방을 벌였잖아요. 근데 이제 또 현장의 농민들은 농산물 물가가 너무 싸다고 한단 말이에요. 짜장면 값은 뭐 60배가 오르는데 뭐 쌀값은 대여섯배밖에 안 올랐다,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소비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오랫동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경제학에서 보면 경로우전성인가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농산물은 비싸다라고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배추값이 한참 난리가 났을 때 소비자들은 실제로 배추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올랐다. 뭐 강원도에서 밭에서 출하할 때 물어보니 농민한테 얼마 받았냐 했더니 500원. 그런데 가락시장에 갔더니 5,000원.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굉장히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항상 5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많은 언론들이 다시 받아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물은 비싸. 농산물은 유통 구조가 뭐냐. 물론 이제 유통 구조의 문제도 있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지만 가장 첫 번째 나는 그 인식이 이미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그러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경로 탈피의 노력은 하지 않고 네네. 그 의존성에 빠져가지고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 큰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피할 생각조차를 아예 안 하고 자꾸 이제 짓누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갔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경로의존성이라는 게 농민들의 경로의존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언론, 신문, 그 우리 소비자, 사회 전체, 특히 소비자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언론으로 보면 됐죠. 요즘에는 알죠. 요즘에는 하도 떠들어대니까. 사과값이 얼마인지 요즘에는 알죠. 작년에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작년에 부사 사과 그 3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락시장 경매가가 약 한 7만 원에서 8만 원이었어요. 10년 전에 얼마였냐면 2만 원대였어요. 20년 전에 3만 8천 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2만 몇천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과는 전부 20년 전에도 2만 원, 3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격이야 과연 맞는 건가? 얼마가 맞는 거죠? 그때 기준으로 하면 지금 2배 오른 거고,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그때는 3분의 1 가격인데.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를, 특히 농산물 가격에서는 이거다, 이것이 적정 가격이다 하는 기준이 없이 그냥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는 평년 5개년 거 해가지고 제일 비싼 거 제일 싼 거 빼고 3년치 통계를 가지고 이제 평년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비싸면 작년에 몇 프로, 작년에 그렇게 폭등해갖고 올해 쭉 가라앉으면은 작년보다 마이너스 200% 폭락했, 이런 소리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농산물이 우리나라가 개선할 점이 없다가 아니고 네. 요거에서부터 먼저 좀 그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그 부분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보통 저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은 다 유통이 문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정작 그 유통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 리스크, 그분들의 역할, 그다음에 그분들이 떠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우리 사회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처가가 이제 강릉 쪽인데 가다 보면 이제 고랭지 이제 보면은 실제로는 거의 그 밭대기라고 하시는 이분들께서 처음에 종자도 선정해, 뭐 파종할 때 보면은 저기 인력들도 데리고 와, 그다음에 중간에 데려와 가지고 뭐 약소 좀 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나중에 출하할 때는 사람도 돼가지고 본인이 출하해.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하세요? 라는 이 질문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던져보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리스크를 떠안은 게 유통 분야다라는 생각도 요즘에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건 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산지유통인이잖아요. 네. 뭐 밭대기라고 우리가 예전에는 폄하를 했는데. 어려운 말로 이제 포전농업, 포전. 근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물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미래에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선물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농민이 노동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밭에 꼽아가지고 모종이 조금만 크면은 그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모든 관리를 다 맡아서 하고, 사실은 이 비용은 다 빼버려요. 대부분 우리가 농산물 가격 언론이라 이런 데서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소비자들은 와 10배 이거 중간에 뭐 나쁜 놈들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서 정해지면 네.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금융 부분에서 수익이 뭐 500% 나왔다 그러면은 뭐 도둑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큰 이익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 이제 그 이후에 유통의 문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많죠. 가락시장 경매제도가 과연 맞는 거냐. 또 그걸로 따지고 보면은 도매법인이 왜 농업하고 전부 상관없는 네. 그냥 건설회사.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느냐, 왜 하느냐. 사실은 그것의 주인은 정부고, 어찌 보면 또 주인이 농업인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부터 해가지고 뭐 가격이 싸든 비싸든 따박따박 4.8%인가요? 4.8%씩 비싸면 그냥 더 많이 갖는 거죠. 절대금액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1년에 20% 정도 순이익을 내면서 이제 그 농민들은 뭐냐, 싸든 비싸든 이런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서 이제 시장 도매인제를 또 만들었잖아요. 시장 도매인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옛날에 위탁상이잖아요. 네, 도매상이죠. 네, 도매상. 그 위탁상의 문제, 결제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불투명의 문제 이런 걸 좀 보완해가지고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정착이 잘 됐다는 분도 있고 안 됐다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뭐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썩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4.8%가 비싸니까 그러면 낮추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국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이 신발지라는 도매시장 있잖아요. 거기는 수수료가 1.5%잖아요. 거기는 이제 어찌 보면 계약재배나 시장 도매인제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갈 때 총 무게를 재가지고 1.5%만 수수료 그 기준 가격에서 1.5%를 띄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가락시장의 면적이 2배고, 그렇게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나라 가락시장 경매제도가 효율적이라고 또 우리나라를 배우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문제도 물론 개선해야 될 게 많지만 제도의 문제인가 운영하는 방법의 문제인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제도의 문제라고 우리가 계속 30년 동안 제도를 개혁하기도 했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도매시장 개혁하겠다고 유통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개선된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드웨어는 많이 좋아졌는데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가끔에서 근본적으로는 결국 농가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저는 여러 번 했었잖아요. 농가 구조가 문제다? 그러니까 너무 영세한 농가가 있다 아. 보니까 경매제를 시장 도매인제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도매상하고 이렇게 권력 관계가 대등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는데, 아니면 농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뭘 하거나 그 힘이 비슷해야 이제 도매상 제도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힘의 균형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 도매인제라는 게 정착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공정한 게 경매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힘의 구조화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하고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걸 해결하라고 해가지고 자조금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농민 단체들이 만들어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좀 힘을 발휘하도록 하라. 그런 노력도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위원장이셨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좀 들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제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농가 구조가 규모가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는 남 박사님께서도 되게 그 부분을 평소에 강조하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데요, 이제부터. 아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공감은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거의 제가 70년대 농업 자료를 봤는데 거기도 조직화 규모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주 획기적인 정말 그
1950년대 토지 개혁에 준하는 그런 정도로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영세한 농가들이 어떻게 그러면 연합해가지고 가락시장에 대응을 하든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들든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가락시장의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뚜닥뚜닥 해갖고 이 정부에서 여입동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확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를 저는 농민단체들이 좀 부르짖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뭐 상법 개정이 결국은 소액주주들의 네. 이익을 반영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사 책임제 뭐 그런 건가요? 하여튼 맞습니다. 뭐 약간 뭐 예, 독립이사. 정확히는 제가 안 주- 봤지만. 주주에 대한 책임을 이제 명문화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이 재벌들이에요. 그거 합법적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영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한 거잖아요. 운영을 합법적으로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럼 갑자기 내놓으라 그럴 거예요? 정부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상법 개정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총 이사의 수를 출하자 대표자로 투표해서 선정해갖고 뭐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 바뀌면 시장 개혁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연전술을 쓰죠. 지연전술. 그냥 대충 좀 시간 지나서 네.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정권 바뀌겠지. 5년은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체화시키는 거. 저는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락시장도 평가를 하는데 출하자들 만족도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 했다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해가지고 원래는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까지인데 연장을 몇 년인지는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는 아니잖아요. 연장을 해주잖아요. 엔간에서는. 뭐 일반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재입찰을 하잖아요. 3년인가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이거는 농업법이든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산지에서도 요즘에 그런 뭐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직화를 농지의 문제 때문에 못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했잖아요. 이제 모델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자조금에 대해서 제가 친환경 자조금 관리위원장을 진짜 거출률 20%도 안 될 때 해가지고 거의 한 90% 이상 해놓고 나왔는데 사실은 자조금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자조금은 자꾸 이제 자조금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제스프리나 선키스트 이런 데잖아요. 이런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큰 자조금이 한우자조금이잖아요. 한우자조금 올해 자조금 예산이 정부 보조까지 다 해가지고 300억 정도? 작년보다 아마 한 20 몇 % 줄었을 거예요. 한돈도 200 몇십억이에요. 한우 1년 산업이 제가 정확히 한 14조 정도 되나요? 한돈은 얼마예요? 근데 거기에서 300억 가지고 우리가 자조금 그러면 외국 자조금 생각해줘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수급 관리란 말이에요. 아니 10 몇 조의 산업을 어떻게 300억으로 수급을 합니까? 그것도 기본 경비 빼고 나면은 우리 친환경 자조금 같은 경우 전체 산업이 한 1조 9천억이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가지고 올해 자조금 전체가 38억이에요. 38억으로 무슨 수급 관리를 합니까? 잘해봐야 아까 이야기했던 소비자들 경로 의존성에서 경로를 좀 탈피할 수 있게 조금 노력해서 친환경 이런 겁니다 하고 인식 교육하고 이런 거나 할 수 있죠. 저는 이거 이상을 지금 바라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 농민들 자조금 n분의 1로 따지면 제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사람에 5천 원, 10,000원도 안 됩니다. 1년에요. 예. 한 10,000원이나 될려 하여튼.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산업 전체에 뭔가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도 못 합니다. 그럼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또 걱정스러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제도를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조금 제도였잖아요. 예를 들어 한우나 한돈 빼고는 사실 자조금이라는 게 규모가 작아가지고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농민들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뭐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개별 농가들을 키우는 건 토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안 되고 또 유통시장 문제는 또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고 듣다 보니까 다시
과연 그러면은 이 농업 문제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도 막 드네요. 전 너무 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 너무 급하다. 네. 근데 자조금은 좋은 제도고 농민들이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우 자조금이 내부적인 유보금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대략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는 2천억도 뭔가를 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모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모였잖아요. 친환경 자조금도 1년에 뭐 38억 정도, 40억 뭐 이쪽이지만 시간을 두고 아끼고 해가지고 좀 그 자금을 좀 만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하더라도 미래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를 만들어가는 차원으로 보면 저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든지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바라는 게 맞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막 10년 뒤에 무슨 뭐 갈비를 찾고 못 찾고 하겠어요. 다들 급해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줘야죠. 같이 설계를 해서 우리 5년은 이렇게 참고 가자. 10년은 이렇게 참고 가자. 그렇게 해서 자금이 1조짜리면 최소한 1,000억이라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친환경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하다못해 자조금에서 어디 서울에다가 직판장이라도 만들어서 직거래장터라도 이게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해보자라든가 유통회사들 몇 개를 M&A 해가지고 친환경 전문 뭐 제스프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직접 유통사업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해보자든가 그래서 제스프리처럼 농가 수치가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30억에서 유보금 뭐 이렇게 해봤자 한 뭐 3억 5억인데 그걸로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미래를 그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래를 그린다고 하기엔 사실 우리나라 농업이 많은 전문가들하고 저도 얘기해 보면은 5년 10년 내에 농촌이 급격하게 바뀔 거라는 거를 인구 구조를 보면 이제 다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과연 그 미래가 이제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미래인지가 좀 저는 그래서 5년 10년 내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미 현장에서는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외국인이 없으면 이미 그 농사가 안 되는 시절이 왔잖아요. 그리고 고령화로 그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고 근데 언제까지 미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농민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이나 더 많은 어떤 방법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과연 정부가 제시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아니 정부가 그 문제를 그러면은 요구를 한다고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농업에서 큰 주체가 이제 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학산농정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런 학산농장 같은 농업 기업들이 더 많아지는 건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무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자, 인력 문제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답이 없지 않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아니 저는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헤드라인 나오겠는데요. 정부 책임론. 제가 이제 그 당시 연도를 이야기하면 좀 그래서 뭐 대략 15에서 20년 전쯤이라고 해두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에 만났을 때 아주머니였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농장에서 할머니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도대체 누가 여기 와서 일할까? 인력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내 나름대로 내가 현장에 느낀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저는 이제 정부에다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로 잘 안 해요. 페이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단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떤 분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탄력을 받아서 전국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 전부 모여가지고 제가 농식품부에서 한 3시간 동안 브리핑을 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출했던 사업계획이 뭐냐면 농업인력 용역회사예요. 농업인력 용역회사. 거기에 구체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모집하고 해외 인력은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을 농업 교육을 시키고 작업 교육, 뭐 기술센터하고 같이 파종하는 거, 뭐 상추 따는 거, 고추 따는 거. 지금 메론 내가 심어놨지만 사람은 못 불러요. 왜냐하면 순을 쳐야 되는데 원순을 쳐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걸 관리해서 그 당시에 이제 농업계에서는 등한시했지만 4대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뭐 농업은 보험에 의무가 없지만 네. 엄연히 다치면 산재라는 게 구상권 청구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서 이건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농업인력 용역회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화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기획재정부에 제출해가지고 7억의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2군데만 시범 사업을 하자 그랬어요. 네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1년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해보면 아니고. 그 다음에 도시의 그 어르신들 하루 일해봐야 3,000원, 5,000원. 근데 농촌으로 오면 3만 원, 5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5만 원, 6만 원이었어요. 근데 농촌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교통이라든가 정보가 이런 것 없으시니까. 때문에. 그래서 또 귀농하고 귀촌하고 싶은 사람들도 농업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에 노동자로 가든 뭘로 가든 여러 군데 가다 보면 농사에 대해 자연히 알 거 아니에요. 농촌 현실도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까지 나왔는데 저는 2군데 하기로 해가지고 2군데도 대략 지정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었는데 하도 연락이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농협에 줘가지고 그거 워크넷 만들었어요. 인터넷 일자리 구한다고. 물론 거기에 그 당시로서 다른 노동 단체들하고 붙을 일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파견 근로 해당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단체들 이야기 하셨으니까 농업에 필요한 거잖아요. 단체들이 이런 걸 가지고 붙어야죠. 이런 걸 가지고 붙어서 농업은 열애로 하든 뭐를 하든.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우리 이제 다른 단체들 지금까지 누구 때부터라고 말하기 싫지만 얼마나 노동자 농민 하면서 농민들 많이 등에업고 했습니까? 근데 농민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농업인력 용역회사를 만들어 놨으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그래도 힘들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의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 오야지잖아요. 그냥 고향에다가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집 사고 땅 사고 우리 돈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3개월, 4개월 전부터 사정하잖아요. 그렇죠. 눈치 보고 부탁하고. 이것을 저는 양상화 시키자고 했고 예산까지 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또 예산 탔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계도 마찬가지죠. 그때 내가 또 제안했던 것이 농기계 임대가 아니라 언제 그거 실로 다닙니까? 그냥 나 오늘 여기 몇 평 뭐 심으려고 어떻게 갈아줘 그러면 착착착 그게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농업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자 하고 했고 예산까지 나왔는데 뻔히 아는 사이에 그분 혹시 듣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실수하셨어. 저도 이제 저 얘기를 여러 번 들으면서 같이 이제 분개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잖아요. 그죠? 농업계에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농업이란 산업은 점점 더 서비스화로 바꿔갈 거다, 바뀌어질 거다. 왜냐면 이게 로봇이 되건 농기계가 되건 뭐가 되든 상관없이 디지털이 되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 변화상으로. 그러면 그걸 농민이 뭘 개별적으로 장비를 구매해가지고 한다는 건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가는 건 분명하고 굉장히 저도 이제 굉장히 선구자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직까지 구현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음성적이라보다는 이제 군데군데 생겨나고는 있더라고요. 이미 생겨나고는 있고. 근데 인력 파견회사 같은 거, 인력 어떻게 보면 공급회사, 저도 이 농가가, 제가 또 말이 길어지네요. 농가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1년 내도록 몇 달씩 농사 일 시킬 게 없는데 개별 농가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농업법인 같은 곳에서 이걸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회장님 같은 이런 법인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계약 재배라든 뭘 통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농촌이 어찌 보면 지역별로 품목 전문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특정한 품목 몇 가지를 빼면은 그냥 차별성이 없다. 서울에서부터 경기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1년 내내 노동 수요는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 용역 회사에서 이렇게 인력을 관리하고 운송과 4대 보험과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는 조금 풀려가겠지만 그 숙소 문제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하고 제가 IMF 때 근로자 한 명 이렇게 썼다가 실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일하다가 그냥 넘어져요. 그래가지고 상처 나면 산재 처리해야 한다 그래. 그 당시에 우리 농민들이 산재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소농 구조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농민이 어떻게 하면 경영주가 될 건가? 그렇게 해서
물론 지금 트랙터 한번 빌려다가 밭 한번 갈아주려면 타산이 안 맞아요.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근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옆집 사람이. 그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면 작업 동선 쭉 돌면서 짜고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죠. 그리고 뭐 트랙터 감가상각 이런 거라 생각해 보면 원가가 훨씬 낮고 그 다음에 심을 때 예를 들어서 육묘장에다가 나 몇 월 며칠 날 이런 육묘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해줘. 갖다 주고 심고 심을 때 용역회사에서 인력 몇 명 이렇게 하고 심기 전에 작업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체계화시킨 거라도 이렇게 하면 물론 뭐 대농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농업 서비스 하나 그러면은 자본주의 쪽으로 가는 거고 협동조합적으로 협업적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뭐 이쪽으로 가는 거 이제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만드는 쪽으로 정말 일이 되게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그 얘기를 주장을 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이라는 걸 구조를 보고 있으면은 농가 하나를 개별 농가를 키우는 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고령농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려는 것 그 문제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농가들이 토지를 사가지고 농가를 규모를 확장하는 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어떤 규모 확장하는 방식들이 도입돼야 되는 저는 이제 농업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꽤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파견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노동자 단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파견이거든요. 어디 한 군데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파견이 끝도 없이 늘어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파견이라는 게 필요한 종류가 훨씬 많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업종을 만들어줄 수 있으나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리가 훨씬 더 저희가 봤을 때는 정교하게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영농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들으면 되게 좋아. 그런데 그 서비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 독점적인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충분한 그렇죠. 볼륨을 확보할 텐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들어와 가지고 누가 이제 애써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내가 들어와 가지고 뭘 더 해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면 서로가 다 죽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 독점에 하는 권한을 확보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사실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농민 어떻게 단체 자조금 같은 어떤 단체도 관계없는데 이런 단체들이 왜냐면 농업이 합법적으로 카르텔을 권장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지역 단위가 되든 아니면 품목 단위가 되든 간에 어떤 조직화된 어떤 조직들이 그런 서비스 회사에 대해서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다 자본 출자를 해가지고 이게 잘 돌아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농민이 주관해서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형 주식회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방식. 좋기는 한데 저는 그냥 문외한으로 들으면 막 아득하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농촌의 노동력은 파견 근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네, 지금까지 강용 회장님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 농업의 진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하다. 근데 누군가는 이걸 이야기를 했고 시도를 하신 분이 있고 누군가는 방구석에서 왜 안 되지라고만 생각을 한 게 있는데 오늘 회장님 만나 보니까 역시 누군가는 다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와 관련된 보다 디테일한 사항들 그다음에 아까 열이 받아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사항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박찬홍장 경영 대표님 모셔가지고 일단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이야기 계속 이어질 테니까 계속 다음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신 강용 대표님 감사하고요. 우리 소장님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하신 말씀 많은데 죄송합니다. 욕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